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 요새 뭐 썰렁한 것 같은데 매물은 쌓여가고 네네. 가격도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고 네네. 매칭 수는 뭐 기록적으로 올해 연중 최저를 네네. 기록하고 있고. 네네. 일단 전체적인 동향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서울 안에서도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좀 분위기가 좀 얼어붙었다라고 하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통계부터 살펴볼 텐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09% 나왔고요. 예. 지난주가 0.11%인데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한 달 전이 서울이 0.12%였습니다. 그러니까 0.12에서 0.09%니까 한 달 동안 거의 뭐 보합세 정도 횡보장을 보여줬고요. 예. 수도권 지역도 이번 주가 0.05%, 지난주가 0.07인데 한 달 전에 0.09%니까 상승폭이 축소는 됐습니다. 막 큰 폭의 축소는 거의 아니고 뭐 보합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보합 흐름이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2%인데 한 달 전이 0.01%니까 지방도 덩달아서 좀 지방은 오히려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강남을 살펴보게 되면 강남은 0.23% 여전히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서초구도 0.13%니까 약간 선호도가 높은 또 그들만의 리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강남 반포에도 다녀왔는데요. 뭐 예. 온벨리 아파트가 또 뭐 60억 거래가 됐다고 해서 예. 한번 다녀왔는데 그쪽 분위기는 여전히 강보합세, 여전히 뭐 매물이 희귀하고요. 매수 대기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지역별 양극화는 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일부 뭐 루머일 수도 있는데 원밸리 같은 경우 뭐 포함해서 네네. 아주 초고가 찍은 것 중에 최근에 거래를 성사를 앞두고 뭐 했다가 네. 등기를 안 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막 약세장에서 보통 나오는 현상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뭐 약세장에 나올 수도 있고 취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약세장이어서 취소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뭐 절차적인 문제로 취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원밸리 전용 8사가 네네. 지난달에 60억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63억 거래가 됐다라는 근데 아직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가 돼야지 나오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는 없는데 뭐 현장에서는 또 63억의 거래가 됐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물이 굉장히 뭐 많이 쌓여가고 있고 지금 체결 건수가 네. 아마 이달 말까지 뭐 측정해봐야 되겠지만 3만 건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네네. 그 정도인데 원래 한 7만 건 이렇게 하다가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아무래도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전방위적인 대출 그 규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사실 올 6월부터 8월까지 좀 너무 많이 그렇죠. 단기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7월 같은 경우는 거래량만 본다면 뭐 8,800건을 넘을 정도로 8,800건인데 이게 실수요자들이 찾는 시장이거든요.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자들도 들어오고 여러 수요자들이 몰려서 뭐 10,000건 이상 거래도 된 달이 2달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8,800건을 올렸다는 얘기는 뭐 굉장한 과열 양상을 보였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따라가도 되나? 전고점을 막 뚫은 지역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은행들이 계속 대출 규제를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출 규제를 하기에는 새해 이제 영업 실적을 올려야 되는 은행이 계속 올해처럼 이렇게 강한 대출 규제를 따라가 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뭐 12월 정도 되면 뭐 은행이 대출을 좀 약간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또 소문 아닌 소문도 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모르겠으나 내년 되면 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는 뭐 잠시간은 좀 냉각 분위기가 네네. 형성되는. 네.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이죠. 9월에 생애 첫 집을 구입한 분들이 월간 기준으로는 3년 만에 최대 월간치다. 네네. 근데 거래는 빈약한데 줄어들었는데 생애 첫 집, 이거 실제로 구매를 하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 처음으로 집을 산 그렇죠. 사람들, 첫 집이죠. 한 번도 사지 않다가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자가로 하는 집 사람들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대출 규제 강화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30대들이 많거든요. 30대의 비중이 49.8%입니다. 생애 예. 최초 중에서 30대가 49.8%고요. 40대는 21%, 50대는 11%인데 20대도 1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본다면 2030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10명 중에 6명은 예. 2030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은 주택을 한 번이라도 샀거나 가지고 있는 확률들이 높은 거고요. 2030들은 무주택일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최근에 얼죽신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로 얼죽신이 신축 뭡니까? 아파트. 아, 신축 얼어 아파트. 죽어도 신축 아파트가 이제 구축 얼죽신입니다.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 가겠다. 네, 아, 그런 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있는 또 30대들, 또 부모님 도움을 받는 30대들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춤할 때 사는 게 좋겠다라는 심리가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거래 동향의 특징을 보면 매매 체결은 감소는 했는데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 상급지로 갈아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실수요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애 최초로 집이 없는 분들이 무주택인데 집을 그렇죠. 사는 경우들이 있고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팔고 갈아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이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불안한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미분양이 적고 입주 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도 인기 단지들, 또 신축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가 이제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제 고가, 서울에서는 15억 원이 고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전국적으로 보면 고가인데요. 서울 전국적으로 고가 아파트 15억 원 이상 올해 8월까지 거래된 비중을 보면 3.36%거든요. 그래서 이게 3.36%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2020년에는 1.19%였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네요. 3배가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 3.36%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으냐? 서울이 82.77%. 역시 서울이 서울 지역 내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갈아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누가 갈아타느냐?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갈아탔습니다. 분당구 아파트를 팔고 네. 분당구 아파트를 판 사람들 중에 서울로 간 사람 비중이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 중에 6.3%가 분당구에 계시는 분당 분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분당구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높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급지. 그럼 분당의 상급지는 아무래도 강남 상구죠. 강남 3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강남 3구로 많이 갈아탔습니다. 송파구가 가장 많이 갈아탔고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로 역시 갈아탄 상황인데 자,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는 또 우리 30억을 고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30억. 30억입니다. 근데 30억 고가 아파트 비중을 좀 차지해 보게 되면 30억도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 0.46%인데 네. 0.46% 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전국으로 본다면 2020년은 0.09%니까 몇 배입니까 도대체? 이게 몇 배입니까? 5배. 5배가 올랐는데 역시 서울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역시도 결국에는 서울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수도권과 지방 쪽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거꾸로 가고 있고 이제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차이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이 양극화가 과거와 다르게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 서울 집중화 현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내에서도요.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열채 중에 세 채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호재 때문에. 예. 강남은 당연하고요. 근데 그렇죠.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노도강은 사실 또 감소, 신고가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심해지고 있고 최근에 앞서서도 이제 강남에 반포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 지역을 방문해 보면 전혀 놀랍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집 산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생각보다 좀 깊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극화도 있고 사실 매매 체결 거래수도 급감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시장이 뭐냐면 청약 시장이 또. 그렇죠. 청약 열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청약력이 뜨겁습니다. 특별 공급 중 청약
그 시장을 주도하는 3040 세대들이 특히 이걸 선호하는데 네네. 특별 공급 유형을 선호하는 지역이 좀 있을까요? 특별 공급 유형이 선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시는 교수님 중에도 우리 자녀 특별 공급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 공급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생애 최초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자녀가고 있는데 뭐 다자녀도 있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까가 굉장히 좀 고민인데 마침 통계가 나왔는데 생애 최초가 가장 많습니다. 54.5%를 기록을 했고요. 신혼부부가 30.8%, 다자녀가 11.9%인데 왜 이런 비율이 나왔냐면 막상 청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뭐 결혼 몇 년 이내, 뭐 6년이죠. 7년 이내에 또 자녀 수가 많아야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또 노부모 부양은 또 만 65세 이상 되는 노부모를 또 3년 이상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막상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만만한 거는 생애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이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생애 최초로 몰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질문인데 아파트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생애 최초라는 게 다른 집을 빌라를 갖고 있다가 이것도 뭐 생애 최초는 아니죠. 빌라도 주택이니까 이제 어떤 주택이 주택이건 걸리는 간에 어떤 주택이라도 가지면 안 가지면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가지면 안 되는데 네. 생애 최초인데 결국에는 생애 최초가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좀 재밌는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생애 최초가 54.5%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네.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은데 특별 공급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특별 공급이 노부모 특별 공급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면 그래서 항상 청약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면 노부모 청약은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없어요. 네. 우리가 좀 전략을 짠다면 꼭 당첨되고 싶다면 만 65세 이상 되는 부모님을 좀 3년 이상 모시면 당첨 확률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낮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부모님 모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효자 효녀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그죠? 더 줬는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거죠. 네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이 계약을 하고 네.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최근에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영종 국제도시 인천에서 네네. 당첨이 됐는데 사전 청약 당첨됐는데 이게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날벼락이 텐데 이거는 어떻게? 네, 뭐 왜 날벼락이고요. 이렇게 취소가 된 겁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뉴스를 봤으면 그 인천 3기 신도시죠. 인천 계양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 중에서 뭐 40%가 포기했다. 네. 라는 분들이 나오는데 포기는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기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추정 분양가가 올라갔습니다. 전용 면적 뭐 한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전용 55가 포기가 3억 아니라 3천에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3억 9천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공공이 아니라 민영입니다. 아, 민영인데요. 영종 국제도시 A 16블럭의 제일 풍경채는 아파트인데 네. 최근 당첨자들이 등기를 받았는데 네. 계약 취소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등기가 왔는데 어. 계약 취소하겠다. 어. 이거는 우리가 건축비가 올라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그 때문에 금액으로는 청약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금액을 올려주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취소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이 이 아파트가 340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그동안 기다렸잖아요. 다른 황당- 아파트 청약하지 않고 황당하네요, 이건 좀. 좋은 조건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본 청약만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갑자기 통지서가 와서 안 할래. 니들이 이제부터 새롭게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경우고요. 올해만 이런 경우가 7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인적인 민간 계약을 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되고 계약 취소할래?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위약금을 얼마 줄래? 라고 하는데 사전 청약이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해하고 있고 원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네. 만약에 위약금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면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되는 감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건설사들도 다 알아봤겠죠. 이게 뭐 그렇죠. 결국에는 사전 청약이 허점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이거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면 빨리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주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이슈가 있어요. 서울 내 지상철도 구간 있잖아요. 네. 대부분 지하지만 네네. 밖으로 나가는 야외로 가는 네. 철도를 지하하겠다. 네. 이제 지하는 이게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보통 시 외곽으로 나갈 때 지상으로 가는 철도가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좀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우리 서울 내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게
땅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지하철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 그림에 나오죠. 예. 내용을 보면 좀 저도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총 길이가 67.6km나 됩니다. 그렇군요. 지상 구간이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39개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많고요. 서울시 방침은 이걸 지하로 집어넣고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역사 용지,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있는 그 용지를 밑으로 지하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171만 제곱미터,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52만 평 정도의 새로운 부지가 생깁니다. 그 부지 위로 업무, 상업, 뭐 문화시설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고요. 선로 용지,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 있잖아요. 네네. 선로를 지하에 넣고 나면 그 위에 공간이 남겠죠. 상기죠. 네. 그게 선로 용지인데 네. 선로 용지가 122만 제곱미터, 한 37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녹지로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서울만 발표된 건 아닙니다. 경기도, 인천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올해 1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특별법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을 지금 한 거고요. 서울시도 제안을 했고 인천시도 경기도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도 22.6km 정도의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경기도도 3개 노선에 대해서 지하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상 구간을 지하로 넣으면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땅이 생기죠. 네네, 좋습니다. 부지가 생기는데 네.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이게 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 거란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죠. 네. 정서적인 측면도 사실은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이게 경기도 이렇게 나가면 네. 지상으로 나가면 그 약간 이게 낭만도 있고. 그렇죠. 예, 부동산 경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네네.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다 지화하면 또 그런 것도 그런 맛도 이제 약간 좀 없어지는 삭막한. 예. 우리 실장님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제가 그런 댓글을 사실은 봤습니다. 아하. 이게 이 뉴스가 나오고 제가 댓글을 살펴보거든요. 예. 서울에 지하철 타고 가면 한강도 보이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낭만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너무 아쉽다. 예, 안 했으면 좋겠다. 경의중앙선 양평에서부터 저 문산까지 가는 코스에서 야외로 나가는 코스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고 또 좋다는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드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추산하기로는 25조 6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인천 또한 10조 원 정도, 약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진행하게 되면 서울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거의 5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고요. 우리 건축비도 매년 올라가서 그렇죠. 돈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이 50조지 20년이 지나면 아마 뭐 2배, 3배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8년에 계획대로 하면은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는 2045년에서 2050년 정도에 완공될 수도 있겠다. 25년, 계획입니다. 계획만으로도 25년 걸리는 계획이네요. 25년 걸리니까 사실상 제가 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걱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겠죠. 타실 수는 있어요. 타실 수 있는데, 더 오래 있는데, 걸리기도 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발표가 됐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너무 섣불리 나 빨리 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여러 지역의 소식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뭐 또 다음 질문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올림픽 파크포는 단군 일의 최대 네. 개발 사업 이게 12,000가구예요. 네, 일반 12,000 분양만 해도 약 거의 4,800가구. 네네 맞습니다. 이게 입주가 이제 다음 달 말이 11월 27일인데 네, 한 달을 맞습니다. 앞두고 이제 네. 공사 중단 상태에서 그렇게 결렬됐는데 네. 지금 입주자 대표들하고 이제 공사 관계자들하고 네. 근데 이 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갑자기 또 이제 타결됐다 그러더라고요. 타겟 한 210억 정도를 더 증액하는 선에서 네네. 타결을 했다는데 진짜 코앞에 입주자 코앞에 두고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공사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중단했던 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사와 조합원의 갈등이었고요. 지금은 시공사가 아니고 도로, 조경 이런 기반 시설을 공사하는 업체들 3개 업체가 있었는데 3개 업체가 전격적으로 중단하면서 예.
올려달라. 우리 이대로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완공 사용 승인이 나버리게 되면 돈을 올려받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벼랑끝 전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중단하게 되면 서울시도 문제고요. 강동구도 문제고요. 이게 12,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시간에 쫓기는 조합이 뭐 100기를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210억 원을 합의를 해준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냐하면 도로가 공사가 되지 않으면 임시 사용 승인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명의 때문에 이전도 안 되고, 맞습니다. 뭐 등기도 못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사업체들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쨌건 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시겠어요. 들어가실 뭐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뭐. 한 달 뒤에 어떻게 할 이렇게 난감할 텐데 되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입주 계획 다 세웠고 입주하기 위해서 내 집도 팔고 그렇죠. 내 전세 계약도 날짜 맞춰놨을 만기시켜놨는데 텐데. 맞습니다.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서울시나 강동구에서도 아마 강력한 무언의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보잖아요. 네네. 그죠? 네. 예, 26일 1년 내일이에요. 26일.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마지막 주말. 예. 네. 대표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시죠? 그때 시험 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항상 추운 날에 이렇게.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늘 보면은 네. 부동산 시장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이거 줄었다가 네네. 다시 좋을 때는 또 늘어나고.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줄었는데 또 2030들은 또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요. 그 질문 해보고 싶은데 2030들은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이거를 시험을 준비한다. 근데 뭐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기보다는 내일 시험 칠 분들을 위해서 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했어요. 이게 일단 뭐 그분들은 전략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요. 뭐 저도 이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그걸 문제다. 고민하게 되면 아는 문제도 못 풀게 되니까 네. 아는 것만 빨리빨리 좀 찍고 넘어가서 시간 안배를 잘하는 것이 좋겠다. 알면서도 떨어질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만 잘하고 아는 것만 잘 체크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한 20만 명 지금 올해 제 기록을 보니까요. 20만 명 정도가 실제 인원이 지난해 20만 명 정도 보고 올해는 사실은 이거보다 상당히 주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요. 계속 원래 22년은 38만 명이 응시했었어요. 가장 많이 할 때는 네, 거의 한 반 정도가 이제 하고 네네. 20, 30대 응시자가 거의 한 35% 차지한다. 올해 20, 30대 많이 공부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층이 응시하는 게 취업난을 굉장히 대비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보면 네네. 의외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젊은 이 분들이 꽤 많이 합격률이 있습니다. 높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가 평균 6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통과하는 확률이 전체 응시자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에서 20% 뭐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거든요. 평균 60점이면 학교 다닐 때 60점 그거 못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험 쳐보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게 40문제를 50분에 다 풀어야 되거든요. 오지선다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넘어가라고 하는 게 모르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아는 문제 3문제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시험 팁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소식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